그래서 이게 이제 항체 자극으로 되어 있는데 항체 형성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더 정확한 표현이 항체 형성이라서 항체 형성 호르몬.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정도로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 시작. 그로스 호르몬, 소마토트로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사이로트로핀, 난포 자극 호르몬,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스티뮬레이팅 어렵잖아요. 스티뮬레이팅 그죠? 다시 한번 폴리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폴리큘로트로핀, 항체 형성 호르몬, 루티나이징 호르몬, 루티오트로핀, 프로락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아드리노 코르티코트로픽 호르몬, 코르티코트로핀,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바소프레신, 옥시토신. 그래서 이제 소마토트로핀, 소마토가 아까 설명했지만 소마토가 신체를 그죠? 증가시키다. 트로핀이 증가시키다거든요. 그래서 신체를 증가시키다. 그래서 소마토트로핀이 그로스 호르몬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도 이제 사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기 때문에 사일로트로핀이 되는 것이죠. 폴리클로트로핀도 그런 원리고요. 루티오트로핀도 트로핀이 그죠? 루티오가 루티나이징 호르몬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아데노 코르티코의 콜텍스 이제 겉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코르티코 호르몬, 코르티코트로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 바소프레신, 베이소가 혈관이고요. 프레신이 수축이 혈관을 수축하면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항이뇨 호르몬도 혈압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중요한 부분도 앞서 설명했지만 성장 호르몬 결국 조직의 성장, 우리의 RNA 합성, 단백질 합성, 조직의 성장을 자극하고요. 아미노산이 세포 내로 이동하는 것을 증가시켜서 점점 키우고 지방은 또 줄여주고 지방 분해를 증가시키고 포도당의 이용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해서 성장시킨다 이런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를 증가시킨다. 갑상샘 호르몬 자체를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게 이제 시상 하부의 원리에서 받아서 뇌하수체에서 이 호르몬이 나가서 결국 갑상샘에서 호르몬이 합성 많이 될 수 있도록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의 압력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다. 난포 자극도 그죠? 여성에서는 난포 성숙, 남성에서는 정자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그죠? 황체 형성 호르몬도 그죠? 여성에서는 황체 형성, 에스트로겐 분비, 일이 많아요. 난포 최종 성숙, 프로게스테론 분비 증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킨다. 프롤락틴은 이제 유즙, 젖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젖샘, 유즙을 많이 만들고요. 젖을 많이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선의 성장도 프롤락틴이 한다. 부신 겉질, 부신에 속질이 있고 겉질이 있어요. 겉질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킨다. 멜라닌 세포, 우리가 이 멜라닌 세포가 피부에 많은 거죠. 까매지잖아요. 거기서 햇빛을 많이 받고 하면은 여기에 중력에서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세포 멜라닌 세포를 많이 만들고 흑색 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피부를 검게 만든다. 항이뇨 호르몬, 그죠? 수분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수분을 제흡수하면은 같은 몸인데 수분이 더 많이 당기면 혈압이 올라간다. 옥시토신 또 유즙을 배출도 도와주긴 하지만 옥시토신은 그보다도 메인이 뭐냐면 자궁 수축을 자극해가지고 분만 시 분만이 끝날 때까지 양성 대목임으로 분만 촉진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암기방법은 그죠? 성이 갑자기 난 황프로의 아버지가 멜롱하고 항의했다가 옥에 갇혔다. 이렇게 그죠? 스토리 만든다고 힘들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감난, 황프부, 멜항옥 이렇게 반복해서 암기하시면 요거는 이제 내학수체 논리가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표 요 사실은 이 두 가지 표를 내분비계 통해서 외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거 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띄켜볼까요? 보시게 되면 이제 내분비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호르몬들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밑줄도 그으면서 한번 쭉 보고 또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은요. 갑상샘 호르몬과 카시토닌이 메인 호르몬이에요. 다른 호르몬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호르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호르몬이 갑상샘 호르몬과 카시토닌 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어디서? 갑상샘에서. 갑상선에서. 그래서 이제 갑상샘 호르몬은 기초대사를 촉진합니다. 기초대사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높여가지고 사람을 바짝 마르게 하는 것이죠. 많이 먹어도 바짝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부럽죠?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그죠? 상당히 너무 또 왜소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병입니다. 병.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는 병이. 자, 그다음에 이제 칼시토닌 처음 들어보시죠? 예, 칼시토닌, 칼슘 이온, 칼슘 이온의 배설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요거를 적으시면 칼저 부증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혈중의 칼슘 농도가 중요해요. 칼슘이라는 것이 뭐 근육의 수축이나 전신에 작용해가지고 우리가 몸을 이제 항상성 유지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칼슘의 농도, 혈중의 칼슘 농도를 칼시토닌은 저하시키고 부갑상샘 호르몬은 증가시킨다. 그걸 줄여서 칼저 부증이라고 했어요. 뒤쪽에서 또 설명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혈중의 칼슘 농도를 칼시토닌은 저하시키구나.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을 소변으로 많이 나가는 것도 혈중의 농도를 낮추는 것 때문에 결국 칼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콩팥에서 칼슘 이온을 재흡수를 많이 하면 콩팥에서 이제 소변을 그럴 때 칼슘을 안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몸에 혈액에 많이 남는 것이죠. 하면 부갑상샘 호르몬은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 칼저 부증. 자, 이자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자는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알파, 베타, 델타 이거는 순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알파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고 베타에서 인슐린, 델타에서 소마토트로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글루카곤은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하고요. 그건 뭔지는 뒤쪽에서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인슐린은 잘 알죠.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합성되는 것을 한다. 그 원리도 좀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소마토트로핀은 이러한 인슐린과 그죠?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한다. 조절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델타의 소마토트로핀의 역할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신 겉질과 속질이 있다 했잖아요. 겉질이 토리, 다발, 그물청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신의 겉질에는 알도스테론, 코티솔, 안드로겐이 나오고요.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물과 나트륨의 재흡수를 몸에 이제 많이 머물게 하는 호르몬이고요. 코티솔은 면역 억제, 단백질 합성 억제 이런 호르몬이고요. 안드로겐은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성욕의 발현을 조절하고요. 에피네프린은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 말초혈액의 수축, 지방분해 촉진, 신장박동 이런 거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색십샘은 그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난소에서 보안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뭐 처음에 쭉 그냥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또 설명할 거예요. 갑자기 양이 많아지니까 좀 낯설 텐데 하지만 반복적으로 외우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을 주 메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은 자궁의 발육과 임신 유지, 임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드는 것이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아이 놓는데 관여한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그죠? AB를 넣고 프로가 된다. 다 같이 프로가 되도록 합시다. 아, 그럼요. 네, 프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게스테론은 아기 놓는 데와 관련한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S자잖아요. 여성을 여성답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남성을 남성답게 근육량도 키우고요. 등치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솔방울샘은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어서 수면 유도, 그죠? 멜라닌 아니에요, 멜라토닌이에요. 감상샘은 티모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 T 림프구의 성숙을 돕습니다. 이건 또 면역계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갑상샘이 나오는 것이죠. 갑상샘은 갑상선이라고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갑상선이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신용어도 갑상샘이 되는 것이죠. 샘 솟는다, 샘 썬자니까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고요.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샘이에요. 그래서 내분비샘 중에서는 가장 크다. 그래서 목, 앞, 후두, 연골 바로 밑에 위치하고요. 갑상샘의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무게는 성인이 한 25g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갑상샘에는 소포세포, 소포곁세포가 있는데 소포세포에서 갑상샘 호르몬이 나오고요. 소포 곁에 있는 그죠? 여포방세포에서 칼시토닌이 분비됩니다.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갑상샘입니다. 요거를 확대시켜서 딱 봤더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소포세포예요. 그 다음에 소포 주변에 있는 소포곁세포. 소포세포에서 갑상샘 호르몬 나오고요. 소포곁세포에서 칼시토닌이 나옵니다. 나오는 원리는 내분비계니까 여기에 막 혈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세 혈관에 호르몬이 바로 직접적으로 관을 통하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그렇다면 갑상샘 호르몬은 외우는 방법이 갑갑칼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여기 앞글자를 또 밑줄 꺼놨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갑갑칼입니다. 갑갑칼. 그래서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과 칼시토닌이 나온다. 갑갑칼. 갑갑칼. 어렵지 않죠? 갑갑칼. 그리고 이자는 이글이글 타는 소를 생각해야 돼요. 이글인소. 말은 안 되지만 이글인소, 이글이글 타는 이글인소. 부신알코안에, 부신알코안에. 전혀 뭐 이유는 없고요. 그냥 부신이 알이 코에 박혔나 뭐 쓸 이유는 없죠. 하지만 이제 외우는 방법이 부신알코안에 이렇게 하면 알도스테론, 코티졸, 안드로겐, 에피네프린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칼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부터 살펴보면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죠.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되는 것이고 갑상샘에서 분비돼 가지고 요오드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유전체이다.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에서 이화작용, 그죠? 카타볼리즘을 촉진한다. 그러면 이제 이화작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화작용에서 체온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뇌의 흥분성도 강화한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하지가 되게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체온도 막 계속 덥다 그래요. 더워. 맞짱 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거 보시게 되면 이화작용은 그죠?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할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반대 말도 있습니다. 동화작용, 아나볼리즘이라죠. 그래서 카타볼리즘, 아나볼리즘. 카타볼리즘이 이화작용, 아나볼리즘이 동화작용이에요. 그죠?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요 그림 하나 찍어볼까요? 사진으로. 자,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질 사이에서 새로운 화학 결합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흡수되는 흡열 반응이에요. 오, 열을 딱 먹는 거예요. 이 자연의 신비죠. 세포는 동화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이 동화작용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벼죠. 벼에 쌀이 나게 되는데 이 쌀이 나게 될 때에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는 뭐냐? 빛, 햇빛, CO2 이산화탄소, 물. 요 세 가지면은 이 벼는 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열을 흡수하는 것이죠. 태양의 열, 에너지. 그리고 CO2, 그죠? 그 다음에 물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CO2는 이렇게 잎에 빨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무를 키우게 되면 좋은 게 이제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데 나무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맡고 산소를 뱉어내기 때문에 공기를 좀 정화시킬 수 있죠. 식물은 이런 데 가면 공기가 상당히 산뜻하죠. 식물을 갖다.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 작용, 그죠? 이 엽록체를 만드는 이 원리가 동화작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 광합성에 의해서 엽록체가 포도당으로 되면서 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화작용 무엇이냐?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쪼개지는 것이고요. 물질 사이의 화학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입니다. 우리 밥 이렇게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땀나죠? 그게 이제 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요. 세포는 이화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보시게 되면 쌀밥을 먹었습니다. 소화계통 쭉 내려가면서 이것이 이제 이 세포에 그죠? 이 밥을 먹으면 당이 되거든요. 당이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발전소, 세포의 발전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ATP를 거쳐서 그죠? CO2 나오고 O2 나오고 포도당도 나오고 포도당하고 O2가 들어가면 CO2하고 O2 나오고 에너지 나오고 열 에너지 나오고 그래서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화작용, 이것이 이화작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결국 이 이화작용, 그죠? 열나게 하는 이게 너무나 올라가 있다. 그래서 몸이 상당히 열이 나고 몸은 말라가고. 자, 그래서 기초대사량 항진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산소 소비를 증가시키고 ATP의 합성과 사용을 증가로 기초대사량, 그죠? 베이잘 메타볼릭 레이트 BMR을 올라가요. 우리 기초대사량은 말은 들어봤죠? 우리가 이제 기초대사량이 뭐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써야 되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인데 이게 남자가 좀 높아요. 한 2,500, 3,000 정도 되고요. 여성은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같은 음식을 섭취한다고 봤을 때는 남자가 좀 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근육량도 관계 있고 활동량도 관계 있고 그런데 이제 갑상샘하고 관련.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이걸 빨리 태운다는 것이죠. 열을.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그래서 마른다. 그래서 열에 생산하여 체온이 계속 덥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사의 원리는 콜레스테롤 배설을 높여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줄이게 되는 것이죠. 갑상샘 호르몬의 작용으로 식욕이 증가해요. 많이 먹어요. 상당히. 연예인들 보면 그죠? 보쩍 마른데도 많이 먹었다 하는데도 말라 있잖아. 그게 이제 식욕이 증가되고 위장관에서 포도당 흡수가 증가되고 단백질 합성과 분해에 영향을 미쳐 몸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지만 기능이 항진되면 아주 중요한 우리가 꼭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이지만 이것이 항진되면은 단백질의 이하작용을 일으켜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몸이 말라가고 계속 덥고 그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오게 되면 이하작용이 커지게 되고 몸이 말라가고 열이 나고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을 때 갑상선 호르몬의 이화작용으로 식욕이 왕성해지지만 몸은 말라가며 혈액과 간에서 콜레스테롤, 인지질 등의 지방이 감소돼서 살은 안 찐다. 갑상선 기능 부전은 그럼 반대로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부전, 저하증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혈중에 지방이 증가하면서 동맥경화가 나타나 딱 반대 원리예요. 계속 이렇게 춥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이죠. 지방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이 늘어남으로 해서 혈관의 동맥경화, 동맥이 단단해지는, 그죠? 지방이 끼어가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증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심혈관계 호흡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은 심장 박출량과 환기율을 증가시킵니다. 뭔가 에너지를 많이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과 함께 협동해서 성장 촉진. 성장기에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을 키우는 역할을 하니까.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이나 보면은 많이 먹어도 안 찌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도 같이 작용한다. 자, 칼시토닌 두 번째, 갑갑칼의 두 번째인 칼시토닌을 보게 되면 칼시토닌은 갑상샘에서 소포곁세포에서 나오고요. 칼시토닌은 음성대먹이 기전, 대부분의 호르몬들이 음성대먹이 기전으로 작용하고요. 혈중에 칼슘, 그죠? 이 칼슘 농도가 높을 때에 칼슘 농도를 낮추어 칼슘 농도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저하시킨다. 칼저 부증, 칼저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시토닌은 저하시킨다. 그래서 뼈의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혈장 속의 칼슘 농도를 저하시킨다. 동그라미 씹으면 혈장 속의 칼슘을 저하. 이게 칼저다. 콩팥에서 작용하는 칼슘이나 인의 배설을 촉진시킨다. 콩팥에서도 또 배출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어쨌거나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 음성증, 골다공증, 오스티오포로시스 환자들은 척추골절이 생기면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칼시토닌을 주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 뼈 음성증이라서 뼈에서 이제 칼슘을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대로 작용하는 이 칼시토닌 호르몬을 넣으면은 뼈에서 칼슘을 안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오스티오포로시스는 이런 식으로 굵기 자체가 다르죠. 훨씬 여기 잘 부러질 것 같죠. 똑 부러질 것 같죠. 뼈를 이제 현미경으로 섭취해 보면은 이게 이제 정상인데요. 요거는 골다공증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죠? 딱 부러질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친밀도를 보인다. 자, 북악산샘 호르몬으로 넘어갔습니다. 북악산샘 호르몬은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로서 갑상선 뒷면에 한 쌍 4개가 있으며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왼쪽. 이 뒤로 돌아서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인 것이죠. 이게 왼쪽이고, 그죠? 뒤로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4개가 노란색 요거 이렇게 셈이 있고 어떤 세포, 주세포가 북악산샘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래서 여기에 또 확대 보면 주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북악산샘 호르몬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북악산샘 호르몬이 나왔죠. 북악산샘 호르몬은 그죠? 아미노산 84개로 구성된 폴리펩티드 호르몬인데 혈액에서 칼슘, 마그네슘, 인산 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칼슘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북악산샘 호르몬은 높인다는 것이죠. 칼저 부증. 북악산샘 호르몬은
칼슘을 높인다. 혈중의 칼저 부증이니까. 부각성생 호르몬은 칼슘 농도를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인산도 높인다. 그래서 부각성생 호르몬은 소포 바깥액에서 칼슘 농도를 높이고 인산 농도를 낮춘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부각성생 호르몬의 작용을 보게 되면 부각성생 호르몬은 표적 기관은 뼈, 신장, 소화관 이런 데예요. 그래서 뼈, 신장, 소화관 이런 데에서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게 목적이고요. 뼈와 신장에는 직접 작용하고 소화관에서는 비타민 D와 함께 작용한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햇빛을 보면 비타민 D 그죠? 활성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서 그거하고 같이 이 부각성생 호르몬이 작용하면서 칼슘 농도를 조절한다. 그래서 부각성생 호르몬은 칼슘의 활용은 억제하고 유리는 증가시켜서 그죠? 혈액에서 칼슘과 인의 농도를 증가. 그래서 칼저 부정 부각성생 호르몬 혈액의 칼슘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칼저 부각성생 호르몬 증가시킨다. 칼저 부증 부각성생 호르몬 증가시킨다. 이렇게. 그렇게 됐고요. 그 원리를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혈액의 칼슘의 농도는 갑상샘의 여포세포를 자극해서 칼시토닌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된다. 그래서 혈액의 칼슘이 높아요. 높은 농도. 높으면은 낮춰야죠. 그죠? 낮추기 위해서 칼시토닌, 갑상샘의 갑상선의 두 번째 호르몬인 칼시토닌이 분비되면서 이 높은 농도의 혈액의 높은 농도의 칼슘을 낮추기 위해서 칼시토닌이 더 분비된다. 이 1번. 그럼 분비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그죠? 여기에 있는 칼시토닌 호르몬이 더 많이 배출되는 것이죠. 혈액으로. 그러면 칼시토닌은 파골세포를 억제하고 파골세포 억제는 뭐냐면은 이 뼈 안에도 칼슘이 있거든요. 굳이 안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안 끄집어내고 뼈에서 칼슘을 안 끄집어내고 혈액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킨다. 뼈에서 안 끄집어내니까 뼈의 칼슘 같은 걸 안 끄집어내니까 혈액의 칼슘 농도는 낮아진다. 그죠? 그래서 낮췄어요. 낮췄더니 너무 낮아진 거야. 그러면은 혈액의 칼슘의 낮은 농도가 낮아지면 그죠? 부각성생, 칼저 부정, 부각성생이 높여야 되니까 부각성생 호르몬의 주소포에 작용해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된다. 그럼 이제 많이 나오니까 다시 내려가서 부각성샘의 호르몬은 뼈의 세포 외기질에서 혈액으로 칼슘 분비를 촉진하고 뼈에서 칼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무 부각성샘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골다공증 걸릴 일이 많죠. 그리고 칼슘 소변에서 그죠? 키드니에서 소변을 그를 때 칼슘 소실을 느리게 하고 칼슘을 안 빼내는 거예요. 딱 머물게 있고 몸에. 그래서 혈액의 칼슘 농도를 결국에는 높인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혈중의 칼슘 농도가 칼저 부증한다.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낮추고 부각성생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인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성 비타민 D가 칼시트리올이에요. 칼시트리올이라는 호르몬 물질이 되겠는데 그 물질이 그죠? 또 이 부각성생 호르몬과 같이 작용해가지고 칼슘 농도를 같이 높인다. 여러분 높아지면 어떻게 돼? 다시 1번. 높아지면 칼시토닌이 나오고, 그죠? 낮아지면 또 부각성생 호르몬 나오고, 칼저 부정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또 이렇게 설명하면, 자, 그래서 혈중 내 칼슘 농도를 감소는 낮아지면은 부각성생 호르몬이 분비를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자극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뼈에 있는 칼슘을 끄집어내요. 혈장으로, 혈액으로.
키드니에서 칼슘 못 나게 막고 다시 혈장으로. 소화관에서 비타민 칼시토리올과 같이 작용해서 이렇게 비타민 D하고 같이 활성 비타민 D하고 같이 작용해서 소화 흡수관에서 칼슘을 더 빨아당긴 혈중으로. 근데 이제 이 부각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 이제 뼈에서 칼슘을 너무 많이 끄집어내니까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럼 골다공증 환자한테는 차라리 이 부각성 호르몬이 아니라 칼시토닌을 주사하게 되면, 그죠? 이 뼈에 칼슘을 안 끄집어내도 되니까 골다공증 환자들한테는 주사도 놓는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또 이거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혈중에 우리 체온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성 유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혈액 내에 칼슘 레벨을 항상 이제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거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이게 올라간다, 그렇죠? 칼슘 레벨이 올라간다 하면 갑상선에 작용해서 칼시토닌이 방출되는 거예요. 갑갑칼. 칼시토닌이 나오면은 뼈의 칼슘 축적, 촉진, 축적을. 굳이 리크까지 안 나와도 돼. 신장에서 칼슘 흡수를 감소, 계속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 그러면은 낮아진다. 칼저까지 설명됐죠. 그러면 이게 낮아지게 되면 너무 또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있는 부갑선생 호르몬에서 부갑선생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그죠? 뼈에서 칼슘을 더 끄집어내고, 키드니에서 칼슘 흡수를 못 나가게 방출을 억제하고, 소화관에서 소화장에서 비타민 D와 활성화시켜가지고 또 칼슘을 더 혈액으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결국은 칼저 부증이다. 그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갑갑칼 정리했어요. 갑갑칼. 부갑선생 호르몬, 부갑선생 호르몬.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기초 대사량 촉진해가지고 바짝 마르게 만들고요. 갑상선 호르몬, 그죠? 전신에 작용하고. 이 기초 대사량 성장과 발달에도 관여를 한다. 하지만 다 크고 난 뒤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런 게 걸리게 되면 사람이 말라간다. 그리고 칼시토닌은, 그죠? 칼슘 이온의 배설을 촉진해가지고 칼슘을 혈액 농도에서 낮춘다. 부각선생 호르몬은 콩팥에서 칼슘 이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래서 칼저 부증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죠. 이자는 조금 이글인소. 그래서 그 원리를 보게 되면, 자, 췌장, 팬크리아스는 샘창자에서 지락에 걸쳐 위치하고, 샘창자 12장에서 지락까지 길쭉하게 생긴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샘의 길이는 1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비는 한 7cm 정도 됩니다. 이자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내분비샘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외분비샘과 내분비샘. 동그라미 치워보겠습니다. 외분비샘 동그라미, 내분비샘 동그라미.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이 같이 있는 장기이다. 이자는. 그래서 이제 이자의 내분비샘은 이자 섬으로 되어 있는데 쇄도라 하죠. pancreatic islet. 그래서 확대해 보면 섬처럼 이런 각각의 이자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랑게르한스 아일리시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이 풍부하고 호르몬 분비하는 4종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를 보게 되면 알파 세포는 이자 섬의 경계구에 위치하고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이글인소. 첫 번째 글루카곤. 베타 세포는 섬 중심에 있고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 델타 세포는 알파벳 사이에 있고 소마토트로핀, 그죠? 이글인소, 소마토트로핀을 분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상호작용하고요.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의 대사를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한다. 몸은 항상성이 상당히
호미오스테이시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 세포, 여기 있는 알파 세포가 글루카곤, 베타 세포가 인슐린, 그죠? 델타 세포가 소마토트로핀, 이글인소. 그래서 이제 왜 아일릿이냐? 여기 보시면 좀 그죠? 덕지덕지 붙어 있죠.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을 하나 딱 떼갖고 보면 이렇게 섬처럼 생겼다. 자, 그럼 첫 번째 호르몬 글루카곤부터 살펴보게 되면 글루카곤을 보게 되면은 이자섬에 알파 세포에서 합성되고 분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9개의 아미노산 이루어진 폴리펩티드이고 주로 간에 작용합니다. 간에. 이자에서 나온 호르몬인데 간에 작용하는군요. 글루카곤은 금식, 기약 때에 작용하는 호르몬으로 많이 먹을 때 작용하는 인슐린과 반대된다. 그죠? 자, 그러면 글루카곤의 작용을 보게 되면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반대로 저장된 영양 물질을 동원해가지고 혈당을 유지하고 에너지원을 이용하게 된다. 저장되어 있는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군요.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이름도 비슷하죠? 글루카곤, 글리코겐. 하여튼 간에 있는 글리코겐. 이 글리코겐을 분해하고 당 신생이 뭐냐? 당을 새로 만드는, 한번 적어볼까요? 아미노산이나 지방과 같은 비탄수화물로부터 포도당을 형성하는 일. 이게 당 신생이에요. 당을 새롭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네.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을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우리가 당을 안 먹었는데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방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나 비탄수화물 그런 것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증가시켜서 혈당을 높인다. 그죠? 글루카곤이.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해서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신생당 합성을 위해서 이용하고 글루카곤이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만들어진 지방산에서 케톤도 형성할 수 있다. 요거죠. 핵심은 요겁니다. 보게 되면 거기에 동그라미 칠까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원리입니다. 요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자에서요. 글루카곤이 나왔어요. 그러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작용해서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며칠 굶어도 살 수 있는, 금식을 해도 살 수 있는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안 먹어가지고 살았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옛날에 뭐 상풍 사건, 췌장기 얼마나 버텼어요? 그죠? 막 10며칠, 막 2주 정도 버텼어요. 안 먹고도.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 그 물은 안 먹고는 며칠 못 살아요.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인들 금식하고 단식 투쟁하고 그래도 물은 막 먹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못 버텨요. 하지만 물을 마시면은 뭐 짧게는 뭐 3, 4일 뭐 일주일간 어떻게 끊지? 어쨌거나 하여튼 뭐 동물에 갇히든 사풍이든 한 열흘 넘게도 버틸 수 있는 게 간에 있는 이 글리코겐을, 그죠? 글루카곤이 포도당으로 만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자에 이글 글루카곤이 글리코겐을 끄집어내서 포도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인슐린, 아주 유명한 호르몬이 되겠죠. 인슐린은 혈당을 높이는 이자 호르몬이고요. 지방과 아미노산의 대사에서도 작용하죠. 간, 근육, 지방, 조직에서 포도당의 저장을 촉진한다. 포도당을 저장합니다, 얘들. 그죠?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 인슐린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직접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꽂는 거, 이게 이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인슐린을 딱 꽂아가지고 여기에 투여를 하면 인슐린 퍼지면서 이 저장을 촉진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도당이 이제 먹었다. 뭐 탄수화물 다 당이잖아요.
결국엔 당으로 변하는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밥을 먹든 뭐 짜장 우동을 먹든 빵을 먹든 이 탄수화물들은 다 당이에요. 그랬을 때 섭취해서 혈당이 증가하면 그럼 이제 밥을 먹으면 혈당 확 올라가죠. 그랬을 때 인슐린이 딱 분비돼 가지고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합니다. 간에. 그 원리예요. 그래서 당이 남는다 하면 인슐린이 작용해 가지고 간에다가 축적을 시켜요. 글리코겐으로. 그래서 지방산은 지방으로 지방 조직에 저장되고 이 저장 물질을 굶을 때 활용되고 그렇죠? 굶을 때 활용되고 뇌 근육 열 조직으로 포도당을 운반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원리는 요거죠.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 인슐린 나왔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포도당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었어요. 포도당이 작용해서 글리코겐을 만들고 간에 넣는다. 축적한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당을 에너지를 우리 세포에 뭐 간에만 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에 저장시킬 수 있는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키가 있어야지만 문을 열고 저장을 하는데 이 키가 없으면 그 많은 에너지들을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는 뭐냐면 혈중에 당은 많아요. 많이 탄수화물 먹었으니까 당이 막 넘쳐나는데 키가 없으니까 문을 못 열고 못 들어가서 소변으로 빠진다. 그죠? 그래서 소변이 달달하다. 이게 당뇨예요. 그래서 그걸 넣을 수 있는 키가 인슐린이다. 그 키가 없으면 못 넣는다. 저장을 못한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만 봐도 금방 얘는 딱 반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글루카곤은 끄집어내는 원리이고, 그죠? 인슐린은 집어넣는 원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소마토트로핀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 억제. 얘는 이제 뭔가를 다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뇌, 위장관, 췌장에서도 분비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자의 소마토트로핀은 아미노산 14개 이루어진 폴리펩티드 호르몬인데요. 이자는 델타에서 분비된다. 이자 소마토트로핀은 주변 분비, 방분비, 주변으로 분비된다는 기능을 통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반응을 조절하는, 반응들을 이제 섬세하게 이렇게 조절하는, 장 운동과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하고, 소마토트로핀의 분비는 영양 물질의 섭취, 위장관 호르몬, 글루카곤, 교감신경, 수용체, 효능제 등이 자극하고 인슐린은 억제한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 글루카곤, 인슐린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조절한 게 소마토트로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혈당의 유지와 조절을 보게 되면, 그죠?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각에 시작하겠습니다.